보험이란 무엇이냐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취임사 때도 제가 쓴 말인데,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세상 모든 곳에 다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라는 존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대비하지 못하는 그 위험을 경감하는 인간의 창작물이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최근 보험 산업을 둘러싸는 환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성장, 초저금리 시대, 아마 금리가 조금 등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T, 그 다음에 이제 AI로 이어지는 그런 산업의 발전으로 볼 때 우리가 과거처럼 고성장을 다시 구가하고 경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 보험업계의 자산운용에 큰 어려움을 갖다 줄 것이라고 봅니다. 김영삼 정부 때 평균 7%, 노태우 정부 때 평균 7%, 김영삼 정부 때 6%, 김대중 정부 때 5%, 노무현 정부 때 4%, 이명박 정부 때 3%, 박근혜 정부 때 2%, 이제 문재인 정부 때 1%. 이것은 이제 5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을 갖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조적으로 성장이 어려운 그런 시간대에 우리가 놓여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0.84입니다. 2003년도에 UN 보고서에 지구상 인구 감소로 최초로 소멸될 국가가 있다고 한다면 사우스 코리아가 될 것이다 하는 보고서를 갖다 낸 바가 있습니다. 아주 드문 일이죠. 합계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이제 거의가 없는데, 합계 출산율이 2.04는 되어야지만 둘이 결혼해서 둘이 나갔고 인구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근데 합계 출산율이 0.84가 되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올까요? 인구 경제학만큼 미래를 갖다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1958년생인데 우리나라에서 1958년에 태어난 사람은 75만 명입니다. 중국에서 1958년에 태어난 사람은 2,500만 명, 1959년에 태어난 사람도 2,500만 명, 두 해 동안 태어난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수랑 같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혹은 이민이나 뭐 이런 특별한 변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인구가 그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합계 출산율 0.84에서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아마 다른 세대, 과거 세대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지기를 굉장히 어려워할 겁니다. 과연 국민연금이 지속될 거냐, 건강보험이 지속될 거냐. 지금 이제 20몇만 명 태어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갖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세대까지 만약에 부양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 저항은 곧바로 아마 보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기후변화 팬데믹, 이제는 우리가 다 누구나 실감하는 얘기죠. 지금부터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발생했을 때 정확치는 않지만 한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지구 인구는 한 20억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 사망했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그것은 알래스카에 있던 빙하에서 녹은 바이러스가 세상에 유포되어 갖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2050년, 70년 사이에 남아있는 북극, 알래스카의 빙하가 다 녹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그 경우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가 1만 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2050년 이후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내일부터 나올 수도 있고 모레부터 나올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인류가 우리 극복하지 못할 바이러스는 아닐 겁니다. 어떤 바이러스는 치명적이고 어떤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 기후변화 이제 와서 실감하죠. 호주에서는 작년인가요? 6개월 동안 산불이 났죠. 세계 곳곳에서
그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사하라 사막에 또 눈이 내렸더라고요. 이렇게 될 경우 보험이 이런 예측 가능하지 않은 재해들이 반복해서 올 때 그 보험이 감내해야 할,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세계도 변화하고 우리 보험도 변화하고 금융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아마 내 손 안에 PC라고 하는 것을 빌 게이츠가 얘기했을 때만 해도 그게 무슨 말인가 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컴퓨터, IBM 컴퓨터, 대형 컴퓨터 갖고 이제 노트북을 좀 옮겨가고 있는데 내 손 안에 PC가 과연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모두 내 손 안에 PC를 경험합니다. 특히 2010년, 11년에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세상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정말 내 손 안에 PC인 거죠. 그래서 포노 이코노미, 포노 사이언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세계 10대 기업, 미국의 팡을 포함하여 중국의 이러저러한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 10대 기업 중에 9개는 다 이런 스마트폰을 갖다 관계된 기업들이죠. 그 끄트머리에 세계 12 기업으로 이제 삼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중심적인 기업이죠. 그만큼 중심이 이동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손 안에 금융으로 간 거죠.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은행 같은 경우는 비대면 거래가 거의 90%가 넘습니다. 은행의 지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은행은 애플 스토어처럼 그 은행의 어떤 문화를 갖다 표현하는 그런 상징으로 소비자들과의 접촉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결국은 디지털 디바이드로 소외된 일부 시니어들을 제외하고는 또 장애인들을 제외하고는 결국은 다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래서 핀테크라고 했습니다. 파이낸스에 우리 금융에 테크가 일부 결합된 것이죠. 그렇게 발전할 것으로 봤습니다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가 기본이고 그 테크놀로지 회사가 이제 파이낸스 운영하는 그래서 곧 IT 회사라는 말이 이제 실감이 나는 겁니다. 지금은 인슈테크라고 하고 또 인슈테크에 대해서 우리 보험 회사들이 조금은 낯설어 합니다만 언젠가는 또 거기도 테크 인슈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손 안에 병원은 이제 불가능할까요? 지난 2월 달에 마이 헬스웨이가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마이 헬스웨이가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 일반인들은 4가지를 갖다가 자기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갔던 병원의 의료 기록, 그 다음에 처방된 약의 기록, 그 다음에 제가 원한다면 나의 유전자 기록, 또 그 외에 건강검진 기록,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마이데이터처럼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을 필요하면 어느 기관에다가, 삼성병원이면 삼성병원, 현대 아산병원이면 아산병원, 이런 데다 자기가 맡겨놓고 같이 내 건강 관리를 갖다가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라이프 로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공하겠다 하는 것이죠. 라이프 로그는 뭡니까? 영양 데이터. 제가 오늘 점심을 뭘 먹었는지, 제가 냉장고에서 뭘 꺼내 먹었는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제가 뭘 샀는지, 홈쇼핑하고 뭘 거래를 했는지, 그 다음에 자가진단 임상기록. 제가 당뇨가 있다고 한다면 당뇨와 관련된 그 식사 전, 식사 후 혈당량을 체크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이 라이프 로그에 모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활동량. 지금까지는 건강 증진 상품이라고 해서 건강을 갖다가 자기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에너지를 소비하면 보험을 갖다 연계해 주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활동량, 어디로 다니는지도 이제는 그 기록을 남겨주겠다, 모아주겠다 하는 것이죠.
지금 내성안의 금융은 이제 올해 다 마이데이터는 실시가 되고, 내성안의 병원은 내년 말에 이제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성안의 금융하고 내성안의 병원을 이제 합해주겠다는 것이죠. 재결합을. 그 다음에, 마이로그, 라이프로그를 갖다 실시하게 되면 이제 세 가지를 갖다가 다 연결해서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과정에서 이제 금융의 미래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됩니다.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 대륙은 보이는 대륙이었습니다. 북미 대륙, 또 남미 대륙, 또 호주 대륙, 이런 것들은 다 오세아니아 대륙은 보이는 대륙이었죠. 지금 대륙은 어떤 것일까요? 대륙은 플랫폼이죠. 구글이 세계 대륙의 9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이버가 아마 1%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구글이라는 대륙은 어디에 있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 대륙이 승자가 되고 왕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나머지 기업들은 그 대륙 안에서 얼마큼을 차지할까? 혹은 나는 작은 대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게임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에서 이런 그 빅테크 회사를 갖다가 분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상태로 가다가는 산업의 재편이 우려할 정도가 아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플랫폼이 이제 지배적인 승자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우리는 뭐 네이버나 이런 곳에서 네이버가 홈쇼핑도 하고 전자상거래도 하고 뭐 이 정도입니다만, 이제 구글은 심지어 무인 자동차도 만들려고 하고 인공지능도 만들려고 하고 이제 모든 것을 갖다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보험, 증권, 카드 모든 곳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레모네이드가 즉시가입, 간편가입, 간편결제 이런 부분을 갖다 디지털화한 것이죠. 한편에서 플랫폼의 특징이라면 또 한편에서는 디지털화가 특징인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이번에 게임스탑 때문에 잘 알려진 로빈후드, 이런 것도 그렇고, 레볼루트라고 하는 카드 회사, 이 모든 것들이 혁신의 사례로 뽑히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플랫폼화, 한편에서는 디지털화, 이것의 결과는 결국 수수료 중개자 없는 경제, 제조와 판매의 분리, 플랫폼, 아마 이런 것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원은 이러한 시대에 맞춰서 우리 교육을 갖다 정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보험회사들이 이런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자. 미래를 앞당겼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미래는 뭐 어떻게 옵니까? 요새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AI죠. 뭐 스마트 시티도 있고 IoT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그 공통 분모는 AI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AI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 AI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우리는 그냥 AI를 띄어서 쓰는데 보통 유럽 같은 데서 그냥 BDAI라고 합니다. 빅데이터가 없는 한 AI도 작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갖다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거래하고 마지막 가서는 그래픽 디자인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는 고민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법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다고 하는데 그것을 과연 1시간 동안 읽는 것, 아마 그것이 이 법이 목표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래픽 디자인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소비자가 쉽게 한 10분 정도면 다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것이 아닐까. 적정성 하면은 적정성과 관련된 그래픽을 보여주고 yes and no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진행을 해나가는 것.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해서 우리가 AI와 데이터와 관련된 것이고 그것을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갖다가 보험업계에 제공을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인슈어테크는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조금씩은 다 합니다. 챗봇도 있고 또 언더라이팅을 하기도 하고
또 보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하기도 하고 혹은 실손 결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인슈어텍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보다는 조금 더 고지능화된 인슈어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AI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많은 AI의 기능,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갖다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설계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연수원이 과연 그런 능력까지 제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체스 챔피언을 이긴 AI하고 바둑 챔피언을 이긴 AI는 설계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바둑은 마지막 한 수까지 승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굉장히 복잡하죠, 논리 구조가. 또 게임하고도 다를 겁니다. 얼마 전에는 인간 토론 챔피언하고 프로젝트 디베이터가 붙었는데 사실 토론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죠. 지금 3회째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던져줬을 때 어느 쪽으로 더 사람들이 결론을 수용하느냐 하는 것을 갖고 판정을 하는데 그것을 설계하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설계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가느냐. 그건 아마 연수원을 넘어서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위대한 설계자들이 이제 미국하고 영국에서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우리 기본적인 토양을 좀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헬스케어, 제가 우리 보험회사를 쭉 방문해서 다녀보면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한 것 같아요. 이제 마이데이터를 열면서 헬스케어 회사에 가질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사장님들한테 헬스케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글쎄 뭐 건강 증진 상품하고 연계가 된다고는 하는데 그게 어떻게 설계가 될지 잘 몰라서 그냥 두고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4년 전에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건강보험, 심평원 자료를 보험회사에 넘기고 있지 않죠. 그래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상품 설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헬스케어 회사는 그 자료를 넘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이 헬스웨이가 시작되면, 마이 헬스웨이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약 처방 기록, 그 다음에 진료 기록, 인간 유전자 기록, 뭐 건강 검진 기록들이 다 모이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이 암과 관련된 그 관리를 해주는 헬스케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자료를 갖다가 위탁받거나 또 모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보험회사하고 무관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헬스케어가 갖고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와 함께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로 우리 보험회사의 임원분들만 모여 계시지만 앞으로는 이제 헬스케어나 인슈텍 업체들도 김성원 회장님이 아마 좀 의견을 모아주시면 김성원 회장님이 그러면 아마 좀 같이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럴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SG 자산운용, 모든 사람들이 지금 ESG를 합니다. 그 남에 대해서 ESG를 갖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동의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ESG를 하지 않으면 2050년에 우리가 탄소 제로를 갖다가 맞춰 나가는데 기여하지 않는 그 악당 업체로 우리가 이제 기후 악당 국가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고 해서 이제 악당 기업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평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그 ESG 투자를 남한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스스로 보험회사는 어떻게 스스로한테 ESG를 할 것인가 하는 고민까지 같이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그런 과정을 많이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이런 고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플랫폼이고 하나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험 설계사 분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은행이 점포가 줄어드는 것처럼 거기다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입이 되게 되면 보험 설계사 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마치 은행도 테일러가 줄어들고 대부분은 웨alth 매니지먼트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험사 회사분들도 조금 더 많은
우리 역량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보험 설계사를 위한 프리미엄 교육을 갖다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김성환 사장님이 어디서 인터뷰를 갖다 하셨는데 정말 금융소비자보호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기본 모토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산업을 진흥하고 싶어 합니다. 기업을 빨리 가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보안, 소비자 보호 이런 걸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흥이 앞서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보안이랄지 보호는 귀찮은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는 동시에 가야 되는 것이죠. 인류의 굉장히 중요한 발명품으로 비행기하고 낙하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낙관적인 사람이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조금 더 불안해하는 사람이 낙하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낙하산이 없으면 누가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일종의 보안이나 소비자 보호라고 하는 건 일단 낙하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엑셀레이터가 있고 브레이커가 있는데 브레이커가 성능이 안 좋으면 엑셀레이터가 또 아무리 개발을 갖다가 발전을 하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F1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번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렇게 전업본으로 확대돼서 적용되게 된 것도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이제 보험업계에서는 굉장히 억울해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까지 불똥이 튀어야 하냐 억울해할 수 있는데 또 이제 거꾸로 보면 그 밑바탕에 금융감독원에 들어오는 소비자 민원의 75%가 보험업종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갖고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교육과 또 우리 이제 윤리교육 같은 걸 좀 강화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회사의 자체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 자체 연수원에서 하는 것은 아마 첫째는 소속감, 충성감, 연대감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스킬 이런 것일 거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이런 소비자 보호나 윤리교육 같은 경우는 일종의 서드 파티라고 할 수 있는 보험연수원이 더 강하지 않겠냐,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더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번에 정관을 변경해서 청소년 금융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보험연수원장에 내정이 된 다음에, 제가 뭐 텔레비전을 평소에 1년에 1시간도 안 보던 사람이 일부러 이제 유튜브라는 걸 들어가서 보험이라는 단어를 쳤더니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보험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전직 보험 설계사가 말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이렇게 돼갖고는 안 되지 않겠냐. 그렇다고 이 보험이라고 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에 대한 불신을 하루아침에 우리가 제거할 방법은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험 회사에서 실제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금융교육을 통해서 뭔가 좀 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금융교육은 물론 경제교육이 없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경제를 모르고 사회에 진출한다. 대학에서도 자기가 특별히 그 부분을 배우지 않는 한 경제와 금융을 갖다 접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경제와 금융하고 동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2500년 전에 도시 간에 해상 무역이 가능했던 것은 사실은 그때 선박저당 제도랄지 이런 것들이 이미 발전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식민지를 개척할 때 수십 척의 배를 갖고 남아메리카에 가서 금을 갖다가 실어 오려면 사실은 보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인류도 보험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동양과 서양이 대포를 만들고 뭐 이런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마지막 가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게 이런 보험이랄지 국채랄지
주식회사랄지 결국 경제와 금융에서 큰 차이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코노사피엔스를 갖다 만들기 위한 그런 경제교육을 해보자. 스스로 생각하고 관찰하고 스스로 이행하는 걸 해보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보험회사 들어갈 때 입사시험 문제는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개발한 상품은 기억할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시험은 사람을 성숙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프로젝트를 이행해보면 사람의 생각을 성장시킵니다. 가령 저희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이라고 한다면 그 성장 단계에 맞춰서 학교에서 집에까지 가는 동안 아이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떡볶이나 피자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떡볶이나 피자집이 어디 있는지 그려봐라. 몇 미터마다 하나씩 있는지, 같이 모여 있는지. 상권 지도를 그려보고 간판을 봐라. 메뉴를 봐라. 그 다음에 주인하고 손님하고 인터뷰를 해봐라. 네가 만약에 떡볶이집을 만든다고 한다면 AI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만들지를 구현해봐라. 뭐 예컨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관찰하고 이런 과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5,000년 전에 직업의 종류가 우리 남아있는 기록을 볼 때 한 500개 정도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왕, 검투사, 농부, 어부. 그런데 거의 4,500년이 지나서 산업혁명 직전에는 한 1,000개, 2,000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상의 발전 속도가 느린 거였죠. 산업혁명이 끝나고 나서 10,000개가 됐다고 합니다. 한 20년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20만 개의 직업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굉장히 폭발을 한 것이죠. 세상이 이처럼 빠르게 발전할 때 애들한테 뭘 가르쳐 줘야 할까요? 앞으로 10년 후나 20년 후에 직업은 그 몇 개가 될까요? 30만 개가 될까요? 50만 개가 될까요? 아니면 인공지능 때문에 다 없어질까요? 알 수가 없죠. 그럼 애들한테 뭘 가르쳐야죠?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거는 낡은 지식이 되고 오늘 학교에서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일은 낡은, 틀린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태어난 애들은 우리가 살았던 거랑 다르게 단순히 직장을 5번 바꾸면서 인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듣도 보지도 못한 직업군을 5번 이상 바꾸면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3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터넷과 관련된 직업이 있었습니까? 스마트폰과 관련된 직업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대학 다닐 때 그것에 대해서 상상을 해봤습니까?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근데 앞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더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가르쳐 줘야 할 것은 첫째는 생각하는 힘, 상상력과 창의력. 둘째는 위기관리 능력. 그쵸? 내가 모든 걸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이 직업 자체가 통째로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경쟁에서 하위를 밀릴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종사하던 분야가. 그럴 때 우울증 안 걸리고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것을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그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이 아카데미 갖다 열었습니다. 전략적 사고, 미래 경영, 보험업계 최신 트렌드, 경영 노하우, 보험업계 인적 네트워크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0년 후에 보험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회사는 늘 그런 고민을 할 겁니다. 10년 후에 보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고민을 할 겁니다. 가령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인 자동차의 50%, UAM 도심항공의 30%, 드론의 20% 이제 포트폴리오를 하는 거죠. 사실 그 포트폴리오는 미래가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삼성은 어떨까요? 무인 자동차가 2023년도에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무인 자동차 하나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2,000개인데 지금 들어가는 거랑은 지금의 어떤 내연 자동차랑은 비교도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지? 우리가 어디다 어떻게 투자해야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예측 가능한 지점이 많아진 것이죠. 왜냐하면 스마트폰하고 AI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의 현실을 갖다가 상상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앞으로 미래가 간다고 한다면 미래가 어떻게 올지, 어떤 속도로 올지 상상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회사에서 10년 후를 바라보고 거기에 맞는 경영 목표를 갖다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보험업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이제 마지막으로 써 있네요. 제가 그래서 정호승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한 구절을 갖다가 소개해 드린 것으로 오늘의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함께 온다. 그의 인생이 통째로 오는 것이다. 여기 오늘 50분 가까운 분들은 그의 인생을 통째로 갖고 온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인연이 어느 날 나의 손잡아 줄 수도 있고 나를 좋은 데로 이끌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10주인가요? 13주 동안 저는 이제 항상 올 겁니다. 항상 올 거니까. 왜냐하면 제가 항상 와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야지만 제가 공부가 될 테니까 듣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이 일깨워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강좌를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